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에 차트를 보고서 얘기를 많이 나눴죠. 실전 매매할 때도 뭐 일봉 차트, 분봉 차트, 호가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선행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는 이 재무 건정성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뭐 감사 이런 부분은 걸려 있고 뭐 상패되는 거 이런 것들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1년 동안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와서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이 재무에 관련돼서 듣다가 궁금하실 만한 것들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보시고서 자신이 보유한 종목들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면은 조치라도 취할 수 있게끔, 뭐 주식시장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상장 기업들의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그 전에 포트 구성이라든가 계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체크업하고 관리해 주시면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좌를 볼 건데요. 계좌를 보기 전에 숫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수급과 파동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절대적인 숫자보다 상대적인, 해당 종목의 상대적인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무에서도 해당합니다. 훌륭하신 회계사분들 많고 이런 기업의 재무제표 다루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투자에 있어서는 저는 회계적으로 정리되는 숫자보다 그 해당 종목 안에서 숫자가 변화하는 상대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그 숫자의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기에 더 유익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숫자들을 바탕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종목에서 기본적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재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재무를 좀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는 화면은 모든 HTS마다 다 존재합니다. 기업 분석에서 스냅샷 화면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오고요. 자세하게 볼 거면은 이 안으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웬만한 그냥 단순히 필터용으로는 스냅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화면 내려가면서 하나씩 봐볼게요. 종목명,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명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요 밑으로 보게 되면은 해당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더 큰 규모고요, 형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더 아우 같은 개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150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의 소형주보다는 훨씬 더 볼륨이나 규모가 큰 것도 맞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의 차이는 진입장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게 코스피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보다는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 규제의 디테일한 요소들이 조금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나와 있는데, 여기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업종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게 신경 쓰진 않거든요. 봐두긴 하는데 왜 크게 신경을 안 쓰냐면은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초 상장할 때 자신이 등록한 업종과 실제 지금 주력 비즈니스는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력 업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단순히 분류 코드만 가지고 이 종목이 이 업종이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업 활동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PER, PBR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의 여지가 될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안 봐요. 많은 분들이 이거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 알고 있고,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기준 수치표로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기준 수치표가 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 이거 가지고 단순히 기법화해서
뭐 PER이 어떠면 좋다, PBR이 어떠면 좋다, 그러면 투자해도 된다. 저는 여기에 크게 신뢰를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크게 의식하진 않습니다. 제 스타일의 매매에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아예 안 봐요? 아니면 뭔가 조금 신경을 쓰나요? 화면에서 보이니까 보기야 하죠. 근데 판단에는 1도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네,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차피 잡히거든요. 그냥 다른 숫자에서. 제 눈이 여기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서 볼 뿐.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시세 현황 요 부분은 굳이 재무제표 화면에서 보지 않아도 차트에서 다 보이는 부분이니까 크게 의식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안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이 기업을 처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 번씩은 보죠. 근데 시가총액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해 말어를 선택하진 않는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면은 피하긴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미 주가가 동전 주거나 아무튼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솔직히 잡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재무 건전성이 안 좋지 않을까, 요 부분이 나중에 밑에 가게 되면은 매출액이 되게 작다던가 뭐 전체적인 볼륨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늠은 되죠, 사실. 네, 그래서 막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구분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주 현황 정도는 오히려 이거는 특정 기업의 뉴스, 경영 활동의 뉴스가 나왔었을 때 추가로 체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투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주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은 보긴 보는데 필요할 때만 본다.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이 나왔었을 때, 자회사 뭐 이슈라든가 모회사 이슈라든가 그럴 때는 지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질문도 아마 좀 종종 받으셨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그런 주식을 막 모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막 이게 뭐 낮으면은 뭐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딱 공식처럼 이 뭐 주주 현황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을 예측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다. 일단은 그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모르고 있는 것도 좀 어색할 수 있다, 그런 상황들도 있다 정도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일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 분석을 할 때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해당 이슈의 경영 활동이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않느냐, 아니면 주가의 호재냐 악재냐, 아니면 주가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경영 활동이 있을 때죠. 네네. 네,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쪽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막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은 거의 신뢰하지 않으시죠? 불신한다까지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냥 크게 의미 부여를 안 두는 거죠. 나쁘게 쓰기 어렵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네, 이 정도는 만약에 해당 종목을 처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봐두시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이 회사의 주력 업종, 아까 단순히 업종 업태 구분보다는 여기서 주력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오고요. 여기가 아니더라도 뉴스에서 좀 나오는 것들이 있죠. 기업 개요 같은 데서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이게. 뭐 갖다 쓰니까 보통 저런 거 네. 가지고. 어디서든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경쟁사 비교, 수익률 비교, 요쪽은요,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필요하다는 거는 조금은 더 중장기, 단순 스윙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으로 성장성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투자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을 빼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PER, PBR, ROE 이런 부분도 성장성 가치 투자 영역에서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투자에서는 생으로 무시한다는 아니지만 막 되게 깊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저는 집중해야 될 거는 집중을 하지만 힘을 빼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힘을 빼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수급과 파동을 활용한 매매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안 보죠. 예를 들면 좀 약간 좀 단기적으로 수급과 파동을 활용해서 매매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실전 매매 보여드리는 거.
네. 근데 그런 거 할 때도 이걸 막 피곤하게 다 보는 거는 그거 자체가 결이 안 맞는 거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 방식하고 분석의 방식이 서로 간에 의미가 없는 거죠.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짐 빠지고 그냥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데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장기 투자 언니님도 하실 테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참고는 해볼 수 있는 정도다. 그때는 참고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매매 스타일이 좀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장기 보유하고 가면서 좀 이렇게 장기 투자의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수급과 파동을 그냥 빠르게 치고 빠질 때는 유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성보다는 유동성이죠. 네. 네. 그래서 유동성에서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 이거는 변화하는 데까지 최소한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려면은 한 달에서 분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느리다, 유동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상호 분석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업종 비교 이쪽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더 중장기 투자의 영역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리고 PER 밴드, PBR 밴드 이것도 솔직히 잘 안 봐요. 그리고 대차장고, 차입공매도 잘 안 봅니다. 대차장고 차익공매도도 안 본다 그러면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되게 개인 투자자들의 큰 이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본다. 근데 좀 볼만하지 않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봐요. 근데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차장고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은 좀 과열된 거 아닌가? 뭐 막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는 게 좋다 안 보는 게 좋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 자체가 없어요.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봤을 때 좋다 나쁘다를 제가 뭐 구분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 저는 안 보고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저거를 보는 게 뭐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 주력이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안 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저는 단순해요. 저거 안 봐도 매매하는데 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본 거고요. 조금 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막 배우고 이럴 때는 저거 보는 화면도 없었어요. 저런 정보를 뭐 이렇게 쉽게 취득하기도 어려웠고요. 지금이야 전자로 HTS, MTS로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서 다 구분해서 이런 시대가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매매는 이런 거 정보가 없어도 매매를 다 했었고 지금조차도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 같은 건데 이게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왈가왈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보고 그냥 매매하더라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안 보고 있다. 그리고 저것도 아마 보면은 수급과 파동이랑 주가로 다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종목 특성도 있겠지만은 뭐 대체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어디까지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동일하게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상 저는 이 스크롤에서 이쪽을 여기 있죠.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파트 있잖아요. 사실 이 스크롤에서 저는 화면을 거의 이쪽을 띄워놔요. 그냥 내려놓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위에서 읽으면서 내려오지만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화면을 주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들을 그냥 체크해 드릴게요. 매출액 보고요. 영업이익 보고요. 당기순이익 보고요. 뭐 영업이익 발표 기준 이거는 뭐 같이 보면 되죠. 거의 숫자 같으니까. 당기순이익 볼 때 이것까지도 저는 보긴 봅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외부적 환경 요인이 뭐가 있는가는 당기순이익 안에서 이쪽을 보게 되면 되고 경영활동하고 연결지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주요하게 안 봐도 되는 영역이긴 해요. 여기는 당기순이익까지만 봐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총계 보고요, 부채총계 보고요, 자본총계 보고요. 이것도 연결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분석은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자본금까지는 봅니다. 요 정도가 제가 주력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 밑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좋아 말어라고 하게 되면 봐서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굳이 되게 크게 안 보는 이유는 어차피 위에 숫자 안에 이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숫자 계산 되거든요. 딱 보면은 그 차이예요. 그냥 숫자 봤었을 때 밑에 것들이 바로바로 계산되는 사람들은 안 봐도 되고, 자신이 숫자에 좀 약하고 산수나 암산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된 거를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비율로 정리된 거를 보기보다는 이 원소스 가지고 제가 원하는 구성 비율을 제가 그냥 보면서 비교를 하는 편이라서 제 스타일은 이게 오히려 저는 방해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볼륨도 아마 보실 거고. 네, 그 느낌. 비율적인 부분. 네. 뭔지 알 것 같긴 네, 합니다. 볼륨이 주는 느낌이 네. 1000억대랑 100억대랑 10억대랑 그렇죠. 다르거든요. 근데 저 비율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볼륨하고 무관하게.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설명하기에는 이 정리된 숫자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게 되면 필요한 건 맞죠.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저한테 주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방해가 돼서 안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영역으로 가게 되면 파란색,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봅니다. 자, 요쪽 뒤편으로 넘어가시는 거는 뭐 어차피 이제 중복된 항목들인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정리해서 따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재무 비율 아까 이제 숫자로 안 보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기로 넘어가시는 일은 별로 없겠네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진짜 이례적으로 필요할 때는 봐요. 뉴스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었을 때 이거를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유증을 했어요. 유상증자는 주가에서 일반적으로 3, 4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 중에서도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좀 대규모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자금 조달 목적의 대규모 유증, 대규모라는 말이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대규모의 정도를 파악하려면은 기업의 재물을 아까 그 스냅샷 정도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항목을 넘어갑니다. 얘네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를 보게 되면은 이걸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좀 하면, 일단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그래 어니스티님의 스타일대로 뭐 파동을 근거로 한 수가 파동 매매를 하든 빌더 매매를 하든 종목을 고를 때 뭘 위주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봅니다라고는 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 감사를 앞두고 뭘 대비를 한다면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거겠죠. 네, 답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는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볼 때 재무제표를 토대로 좋은 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말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무제표에서 보석 찾기. 네, 저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무제표에서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안 좋은 걸 걸러냅니다. 기본적 분석에서 재무제표 파트가 필터의 목적이지 종목 선정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하위 그룹에 있는 최하위는 필터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상위를 여기서 보는 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시겠죠. 네, 재무제표가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걸 걸러낸다, 그 목적으로 저는 재무제표를 본다. 네. 물론 이제 재무적으로 보면은 되게 훌륭한 기업도 있죠. 뭐 당장에 삼성전자만 해도 훌륭하고 네,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거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 될 거니 거기에 에너지는 쏟지 않겠다. 네, 기업의 재무가 좋은 것과 내가 투자하기 좋은 종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완벽한 재무의 완벽한 종목은요,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투자자의 투자 관점으로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라는 건 천장을 깨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 값은 낮아집니다. 근데 치명적이지 않은 전제에서 적당히 결함이 있는 종목은요,
그 결함이 채워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회계적인 관점 말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종목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뭐 요런 차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완벽한 재무, 투자 메리트 별로 없다. 그렇다고 재무가 너무 부실한 종목들 다 필터해야죠. 그거는. 그러면은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필터 요소를 넘어선 종목들 안에서 재무만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죠.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수급과 파동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할지를 이어나가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필터하는 종목들은 필터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격적으로 대응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헐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노멀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빡빡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필터의 기준점이 제가 였다가 기준점을 뒀다고 해서 모두가 이 기준점으로 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필터의 기준선도 어느 정도 개인 성향이 존재하고 환경과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주관적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도배를 피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마이너스 도배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도배인 거 말고 지금처럼 마이너스 몇 개 있는 것도 안 좋지 않을까? 뭐 그냥 이왕 할 거면 다 그냥 다 플러스인 것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주관성이 있는데 저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아진산업 같은 종목 있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섞여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결함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 플러스인 거보다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보세요? 별 차이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더 낫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있네? 안 좋아 라기보다는 연속된 마이너스는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연속된 마이너스가 1년만 있었냐 2년 연속이냐 3년 연속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안 좋은 게 맞고요. 3년 연속 정도 되게 되면은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이 마이너스 숫자 있잖아요.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21 이 숫자랑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은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자본 총계랑. 보통 자본 총계가 그 회사의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비율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래 마이너스 20억씩 2천억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번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 계산을 하면은 100분기를 버틸 수 있어요. 이런 차이. 여기서 근데 단순 영업이익 마이너스랑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금융비용, 부채가 자본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감도 있겠죠. 그런 거 다 마이너스로 잡혔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질문하는 게 그럼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괜찮나요? 필터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해서 필요한 정도를 놓고 볼 때 원론적으로도 그냥 그렇게 얘기 나와요. 자본 30에 부채 70 정도는 일반적 범주로 봐도 됩니다. 즉 약 2배. 이게 지금 한 7대3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상한데요? 라고 하게 되면은 비율이 8대2, 9대1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왜 안 좋냐?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기업이 정말 성장을 하고 있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성을 위한 과감한 공격적 투자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침몰하는 배입니다. 금융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해당 회사의 자금력으로 감당을 못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침몰하는,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필터를 해야죠. 이런 느낌을 저는 구분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숫자는 괜찮고 어떤 숫자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 환경이 놓여진 상황을 봐야 되겠죠. 부채가 원래 별로 없었는데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맞춰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부채를 늘려서 설비 투자를 감행하면서 매출을 2배, 3배 올려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때는 부채 많아도 이 시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필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을 구분하는 게 저는 재무제표 해석할 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것들 파악이 어렵잖아요.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위에 마이너스 숫자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숫자 이 정도의 차이를 그냥 가계부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인데 가계부에서 한 달에 마이너스 300만 원씩 난다. 그러면 3개월이면은 끝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곳에는 투자하면 안 되죠. 요 정도 느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딱 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가 다 마이너스야. 뭐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막 영업이익 막 이런 데가. 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뭐 왠지 마이너스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뭔가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 지금 들고 있는데 감사를 앞두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희망도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종목을 들고 있고 네. 감사를 앞두고 있다. 뭐 이미 마이너스 막 쫙쫙 돼 있겠죠. 마이너스 정도랑 비중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뭐 이 재무라고 하게 되면은 최초 진입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정지가 아니다라고 가정해도 감사 앞두고 있으면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마이너스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본다는 건 이게 딱 3개년도고 요번이 4개년도 차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2016년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4개년도에 5개년도까지 가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실질심사랑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2년 정도 적자였다. 뭐 그래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이기를 권하시나요?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지정까지는 여유 있으니까 뭐 좀 더 가본다.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2년 있었고 네네네. 올해는 흑자고 뭐 자본 부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이게 동전주라서 기본적으로 매매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동전주 배제하고 이거 동전주 아니라고 가정하고 재무만 놓고서 봐볼 때 요런 정도 상황이다. 감사 앞두고 이거를 신규 투자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신규 진입이면 보수적으로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언니님이 고민할 정도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저 같아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네. 들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하던 대로 관리할 것 같아요. 아직은. 여기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감사라는 좀 스케줄 이슈가 존재를 하잖아요. 3월이에요.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는 보통 3월 말까지는 다 제출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 감사를 앞둔 시점까지는 해당 종목에 물려 있을 때는 저는 여기서는 적극적보다는 수동적 아니면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적극적으로 하는 건 이 뒤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이 뭐예요? 수동적이랑 적극적이랑 무슨 차이예요? 적극적인 거는 이 종목에 해당 종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수도 열심히 섞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평당 이격이나 뭐 여러 가지 관리의 유리함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평단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동 안에 넣기 위해서 뭐 비중 초과도 좀 잠깐 가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중을 좀 높여본다던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안 하겠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는 조금 애매하다, 약간이라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팁을 클럽 안에서 드리기도 하는데 몇몇 분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를 전반전과 A 파트를 전반전, B 파트를 후반전으로 나누고요.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네요. 네, 후반전에 역전하자 인정을 하고 전반전에 그럼 실점을 이제 비중적인 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제 다이어트해서 현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을 하겠다 차라리. 네, 실점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 숫자는 컨트롤 되는 숫자고 후반전에 그 숫자만큼 역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감사 이슈 심판을 받게 되면은 통으로 날아가고 경기 종료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고민해보면은 최선의 전략이죠 사실. 근데 이제 뭐랄까? 원희님이 결정적 조언을 해주신 거일 거예요. 아마 이런 게 3개년도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매해서 불안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솔루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를 전반전에 인위적으로 실점을 해주게 되면 그 숫자는 그래도 컨트롤 가능한 숫자인 반면에 심판받고 선고받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능동성을 다 잃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투자자의 능동성, 그리고 만들어가는 행위, 그런 모든 기회의 상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좁아지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넓히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실점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가죠. 감사 전까지 내가 어떻게든 빠져나오겠어 해가지고 여기서 오히려 더 무리를 합니다. 비중 2배, 3배, 아니면은 이거 감사 전에 빠져나와야 되니까 가격만 보고 평단만 맞추려고 막 10배까지 넣습니다. 이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는 선반영돼요. 감사가 나와야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히고 실제로 감사를 평가하는 그 회계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미 비밀 유지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것들은 그 기운과 냄새가 주변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거는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 좀 소문처럼 찌라시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는 속도는 감사 결과보다 먼저 망가질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봐야 되나 싶긴 한데 아마 궁금할 것 같으니까 물어볼게요. 이게 이 정도 상황 되고 고민이 된다는 얘기는 뭐 못해도 되게 많이 손실 중이겠죠.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5% 손실, 마이너스 10% 손실 이런 정도면 솔직히 그냥 기분 좋게 다 손절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막 마이너스 막 50% 돼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이너스 70%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실점을 한다는 게 참 부담도 되긴 하거니와, 그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실점을 해놓는 게 절묘한 실점일까, 이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없는 고민이다. 이 실점, 눈앞에 보이는 실점이 싫어가지고 자신이 지는 리스크는 전체를 지고 있다. 거기에 기회까지 담보로 잡혀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눈앞에 실점을 보이기 싫어서 여기서 심사받았을 때 이거 통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전량 손절하고 나중에 이거 그냥 꽁꽁 붙잡고 있다가 이 돈으로 후반전 때 그냥 낮은 가격에 사면 되잖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더 좋은 기회 때. 그거는 홀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의미 있는 정도의 실점은 해라. 후반전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의미 있는 실점은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출혈량은 많을 수 있다. 그냥 구체적으로 수치로 예를 들면요, 감사에서 변수가 생길 확률이 30%, 감사 무난하게 넘어갈 게 70%, 요 정도면은 딱 봤었을 때 그 종목이 이 종목은 감사 문제 없겠네, 진짜 극단적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감사 문제 없겠네, 이런 느낌의 종목보다는 어찌됐든 변수값이 크잖아요. 30% 정도 되니까 7대3이니까. 그러면은 요 정도, 이 리스크 정도만큼 저는 비중이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는 다시 좀 더 심리적인 부분하고 계좌의 상황으로 놓고 보는데, 이 해당 종목의 슬랍 배치 자금이 얼마인데,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줄 수 있는데,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는 아니죠, 이거는 열의 셋이죠. 열의 셋 정도는 이거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게 맞을까를 피하고 외면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어 하는 비중으로 축소를 했다가, 근데 여기서 난 못 버티겠어, 다 버릴 거야,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전략이다, 전반전에는 비중 0으로 만들었다가 후반전에 이 종목으로 다시 복사할 거야, 그것도 오케이예요. 근데 훈련 안 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비중 0 만드는 순간 후반전 가게 되면 이 종목 쳐다도 안 봅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기 후반전 간다고 해서 뭐 리스크가 완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게 우량주로 변신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종목 거품 끼게 되면은 그래 지금이야 하고 복수해야지 하고서 그때 뒤늦게 들어가죠. 그러다 또 물리고, 약간 악순환 반복인데, 그래서 스스로 좀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려낼 것이냐,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종목을 한번 역전해 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해봐야 되고, 이 과정이 쉽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정말 뭐 감사돼서 감사 시즌에 뭐 자기 종목이 굉장히 안 좋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뭐 상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악화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종목을 고를 때 우리가 눈여겨서 필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얘기가 조금 만약에 어려웠다,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오늘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 게 저희 유튜브 초반에 영상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이제 넘버링도 해놨기 때문에 제목에 보면은 1번 영상, 2번 영상 이런 게 있잖아요. 10번 안쪽에 있습니다. 네, 10번 안쪽으로 초반부에 저희가 최초의 종목 선정할 때 이거를 이제 다른 차트랑 같이 연계시켜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보냐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은 좀 용어부터 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쉬웠다 그러면은 그참에 정주행 쭉 해보시면은 오늘 영상까지 어떻게 보면 흐름에 맞춰서 발전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 클럽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니스트님 제자가 돼서 매매 같이 하고, 종목도 어니스트님의 기준으로 고르고, 그런 것들을 뭐 가이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라하고 실전을 하면서 계좌 관리도 하고, 뭐 어려운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도 직접적으로 어니님께 조언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클럽이니까 혼자서 좀 어렵다, 유튜브 보는 것만으로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하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약속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희랑 관점만 맞출 수 있다면, 투자 관점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희는 도박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잘 맞으면은 저희랑 굉장히 많이 발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도 해두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